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UR https://www.youtube.com/watch v 유아어비큐0 DLKL요. 3개월 된 아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저녁 식사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즐기고 있는 동안 8살짜리 조카 엠마는 유일하게 식사를 하지 않고 알렉산더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엠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알렉산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고 엠마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말한 것은 남편을 놀라게 했습니다. 애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을 사람만이 안다고 생각했던 비밀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5세 주부 제시카입니다. 2년 전 3살 연상의 마이클과 결혼해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로운 엄마가 되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집안일을 돕고 저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자주 찾아와 큰 도움이. 어느 날 소피아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8살짜리 딸 엠마, 내 조카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는 엠마와 함께 운전하던 중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엠마는 갑자기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소피아는 특히 도로에서 엠마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은 확실해 보였지만 엠마는 너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소피아는 날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려고 했던 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는 자신이 무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엠마의 경고는 엠마가 이웃집에 도둑이 들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것과 같은 다른 사례도 있었지만 소피아는 이웃을 미리 착용하여 손실을 피하고 귀중품을 가지고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주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가 소름 끼쳤고 엠마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남자 이름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는 또한 제가 임신한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며 무시했습니다. 남자 이름은 종종 술에 취해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나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부모님께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출산 후 모든 육아를 나에게 맡겼어요. 마침내 집에 돌아온 마이클의 술에 취한 목소리. 막 자고 있던 알렉산더를 깨울 텐데 내가 울고 있는 알렉산더를 안고 남자 이름에게 말했지. 제발 좀 얌전히 있어라. 알렉산더를 깨고 있는 중이고 다시 술을 마시고 집에 좀 더 일찍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 이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잔소리 그만하고 알렉산더를 다시 깨웠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울었어요. 마이클의 말에 화가. 술 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2주 후에 알렉산더를 다시 잠들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피아 그리고 엠마는 남자 이름이 집에 있을 때 처음으로 알렉산더를 만나러 집에 왔습니다. 엠마는 그가 너무 작고 귀엽고 아기에게 완전히 반했다고 말했지만 잠시 후 엠마는 궁금해서 남자 이름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엠마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엠마는 대답했습니다. 제시카 알렉산더가 하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렉산더와 그의 침대를 보면서 그는 엠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이것이 마이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고 내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이클을 쳐다보며 그냥 내 시선을 만났다. 나는 엠마에게 말했지만 알렉산더는 그냥 아기야. 말을 할 수 없어. 엠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말했어. 그는 엄마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주변을 조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아빠 엠마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소피아와 엠마가 떠난 후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눈물을 흘리는 눈이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자 이름에게 나에게 비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엠마가 남자 이름의 서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엠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시카에게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물었습니다. 엠마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남자 이름의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숨겨진 일기와 책 사이에 끼어 있는 문서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남자 이름이 일기를 쓰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호기심이 커져서 읽어보니 일기에 끔찍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계획,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손이 떨리고 소피아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니 엠마의 신비한 힘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소피아가 내 손을 잡고 괜찮다고, 내가 지켜줄게. 소피아는 걱정된다면 엠마와 내가 마이클 쉬는 시간에 찾아와도 괜찮을지 제안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당연히 안심이 되었다. 소피아 고마워. 엠마는 걱정스러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엠마의 신비한 힘은 진짜. 소피아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의심해서 미안해. 근데 엠마 덕분에 큰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차려서 다행이야. 그렇지, 고마워. 천만에. 엠마는 수줍은 미소로 얼굴을 붉히며 사랑을 느꼈어. 남자 이름이 분노로 변하다. 나는 놓을 수 없다. 나는 엠마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보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는 저녁 파티에서 남자 이름과 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 이름이 쉬는 날마다 소피아와 엠마가 우리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남자 이름은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결국 소피아와 엠마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와 그녀의 가족이 올 때마다 점차 가능해졌습니다. 남자 이름은 나와만 함께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아, 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트하는. 알렉산더를 보라고 남자 이름이 요청했지만 소피아는 거절했습니다. 남자 이름 아니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제시카 없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남자 이름은 계속해서 어서 제시카도 풍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쾌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나가서 해야 하나? 정원에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는 게 어때? 오늘 날씨는 좋은데 기분이 좋을 거야. 소피아는 항상 마이클을 화나게 하지 않고 마이클의 주장에 반박했기. 그 시점부터 마이클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점점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파티 날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소피아의 가족이 알렉산더 주위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요리한 요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여기 보세요. 알렉산더 너무 귀여워. 남자 이름이 촬영 중입니다. 이를 본 시아버지는 중얼거렸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우리 아들 알렉산더도 모두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고 엠마만 바라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알렉산더는 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엠마를 쳐다보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엠마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과 주스를 말했지만 엠마는 엠마가 다시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 이름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시나요? 제시카보다 엠마의 말에 방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말은 못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가볍게 만진다. 억지로 손을 흔들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아기가 그러는데 아빠가 돈을 벌려고 엄마를 높은 곳에서 밀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야. 알렉산더가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 역할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인데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이클만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을 그만두세요. 갑자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마이클이 테이블을 콱 내리치고 엠마의 얼굴을 굳게 다물고 알렉산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려고 했어? 만찬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 내가 그 주제를 꺼내기도 전에 마이클은 엠마의 말에 화를 냈어. 그의 반응은 차가운 시선으로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 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놀고 회사 비용을 부풀렸지? 마이클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책장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그 사람에게 밀어 넣었는데 여기에 다 적혀 있어. 계획 중이냐? 그거
건 부하 직원 얘기야. 난 절대 안 할 건데. 마이클 이마에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남의 일기를 허락 없이 읽는 건 사생활 침해야. 너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훈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 뭘 하려는 거야? 아직도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횡령죄로 붙잡히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일기장에서 범죄 계획이 자세히 설명된 페이지를 열어 밀쳤지만 마이클은 시선을 돌려. 이게 뭐죠? 이것은 메모입니다. 내가 생각한 소설, 일기 외에 쓴다는 건 증거가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난 문서 몇 개를 꺼냈어. 이게 뭔지 알지마자 내가 나한테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숨긴 생명보험 증권. 마이클이 뭘 계획하고 있었어?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겁에 질려 보험금을 모으고 횡령한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는 것이 이 확실한 아닌가? 남자 이름은 아니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엠마는 알렉산더 남자 이름을 처음 만났을 때 비밀리에 나에게 이 말을 했고, 남자 이름은 돈을 원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순간부터 너를 높은 곳에서 밀어냈지만 믿기지 않았지만 마이클의 부모가 모두 충격에 얼어붙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에 달라붙었다. 제시카 미안해. 내가 쓴 돈 갚아줘. 왜? 울 것 같은 표정이어야 해. 우리 결혼했다고 말하지 마. 제발. 회사에서 알면 난 해고될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이클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내 인생을 하찮게 여겼어. 그런 사람과 함께한 걸 깊이 후회했어. 집착하는 마이클을 떼어내고 너처럼 끔찍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 알렉산더에게도 안 좋은 일이니까 이혼하자. 그러다가 밀어붙인다. 미리 작성된 이혼 신청서도 그에게 2만 달러의 합의금과 양육비로 한 달에 5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직 어려서 그 많은 돈을 영원히 지불하는 것은 농담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클은 땅바닥에 누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심한 그의 모습이 나를 메스껍게 만들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아버지는 마이클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쳤다. 아마도 그는 알렉산더가 그런 치욕을 목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이혼을 거부할 권리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이클의 압력에 의한 합의는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그 후 시댁 식구들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과하고 마이클을 끌고 갈 뻔한 다음 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마이클 회사에 피의자를 신고하기 위해 연락도 했습니다. 그의 비행이 밝혀진 직후 회사 자금의 남용과 합의금을 회사의 자녀 양육비와 배상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해고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집을 팔아야 지금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있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신고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마이클이 일기장에 쓴 것 외에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엠마와 알렉산더 덕분에 사건이 방지된 것에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소피아와 엠마는 거의 매일 알렉산더를 방문합니다. 알렉산더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엠마가 말을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엠마와 알렉산더만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른들도 알 수 없는 생각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렉산더의 즐거운 미소를 보며 강도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내 손으로 그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강도 용의자야. 지금 집에 있어. 아버지 여기. 보고 싶니? 경찰은 내 말투에 잠시 의아해하다가 좀 보자고 해서 그냥 놔뒀어요. 집안에 경찰관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를 보시고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가 제 이름은 조셉 머켄 선배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지방공장 사장이셨어요. 아버지처럼 지방공장을 물려받아 사장이 싶었는데 반항기를 맞이하면서 감정이 사라졌다. 항상 작업복을 입고 그리스에 몸을 숨긴 아버지가 부끄럽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사춘기 시절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라서 일의 어려움을 알기에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짊어지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양복을 입은 회사원이 더 멋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뒤에서 전화가 온 아온과 아버지와 나 둘 다 뒤돌아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 던컨과 동갑으로 보였다. 오랜만이다. 이 던컨은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인 듯 양복을 입은 던컨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걸 밝히고 던컨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가업을 물려받았잖아. 그래 맞아. 난 아직도 그 더러운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곳에 사장이 되는 거고. 졸업장만 가지고 정말 바닥에 떨어졌지 않나요? 나는 지역 공장을 할아버지가 시작했고 아버지가 이세였다는 던컨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그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롱하는 같은 반 친구 던컨은 아버지를 향해 계속 말없이 웃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지역 공장을 키웠나 고등학교 때 회사를 인수해서 크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아쉽게도 내가 그러지 못한. 갖다 꿈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사업적 감각이 없네. 그건 너와 똑같아. 너는 손재주가 뛰어나지만 머리는 똑똑하지 않지만 적어도 회사를 망치지는 않았지? 던컨은 웃으면서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나 일하러 가야지. 다음 동창회 때 보자고 하고는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두고 조금 어색한 듯 가볼까 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쇼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나는 아무런 반박도 없이 방금 깎아내렸던 일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거나 입사를 목표로 하는 유명 대기업에 취직하는 선택이 비웃음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대기업의 아버지 동창회가 우연히 열렸습니다. 장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바쁜 하루였고 아버지의 동창회가 열리는 테이블에 음식이나 음료를 대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 기회가 생겨서 아버지 모임에 술을 들고 가기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직업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한.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레스토랑은 온통 개인용 부츠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버지 상봉용으로 인쇄된 큰 방 입구 근처에 계시던 아버지가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셨다. 아 요셉아 혹시 내 아들이냐. 근처 여자네. 아버지가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계시다. 내 눈이 아버지의 눈과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처럼 진지한지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적인 동급생들의 말과 함께 테이블 위에 가져온 꿈을. 나는 어색하게 웃다가 멀리서 던컨이 우리를 알아보고 얼마 전에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던컨의 술 취한 질문에 에스톤의 현지 공장을 인수할 계획이었나 역겹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헤스티안이 아직 고려 중이고 던컨은 큰 소리로 그러지 말라고 외쳤다. 에스턴 회사는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니다. 조셉은 나처럼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던컨이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영업직에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회계부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협화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적하면 문제 생길 줄 알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술 취한 아버지 입이 쩍 벌어졌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부서를 바꾸었나. 몇 주 만에 우연히 마주친 지 꽤 됐지. 이적응 영업. 아버지 말에 안 어울리던 던컨. 평소엔 수다쟁이 말을 멈추고 당황한 던컨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영업 같은 더러운 일은 나랑 안 어울렸다. 전입하자마자 격리부장이 돼서 이상의 회사가 글로벌 기업에 합병됐고 회계법인도 해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던컨이 지적한 것처럼 회사가 글로벌 기업에 합병됐다고 자랑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음이 터졌다. 아버지 말에 던컨 무슨 일이야. 너 합병 회계부장이야. 닥쳐. 나 여기 있을 수 없어. 모임 당황한 좌절감에 몸을 떨며 내가 간다고 선언하고 큰 발소리를 내며 쿵쾅거리며 나갔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아버지는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던컨은 늘 그랬다고 장담했다. 아버지가 마음을 털어놓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 조금 취한 것 같아도 기분이 좋았다. 남들이 하기 힘든 말을 용기 있게 하신 아버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엄마가 안 계셔서 대답했어. 네, 안녕하세요. 맥켄시 맞죠? 손님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셔서 깜짝 놀라서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때 경찰이 강도 사건에 대해 당신 아버지께 질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예, 맞습니다. 당신? 강도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집에 계십니까? 예, 그는 여기 있지만. 그렇습니다. 내 말투로 그를 보고 싶어. 경찰관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기 그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재단이 있었고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스턴트 경찰관에게 아버지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망갔다는 말이야? 경찰이 말해서 미안하단 말이야.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강도라고 의심하는 사람을 강탈할. 아니었어. 그 개인정보는 공유할 수 없어. 지구에서 아버지를 강도죄로 고발한 경찰관이 떠난 경찰에게 거듭 사과한 뒤 오늘의 침입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답답함을 느꼈지만 며칠 후 곧 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고 계셨는데 벌써 50대가 되셨고 아버지의 일을 조금 도와주셨을 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제가 도와주었어요. 던컨 훔친 것을 돌려보내라. 나무는 묵직한 선교사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던컨이 너무 큰 소리로 외쳐 내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고 다른 일꾼들이 멈춰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깜짝 놀랐고 던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집에 계시고 지금 여기로 전화하세요. 강도를 당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상사에게 강도를 요구하는 현명한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던컨은 팔짱을 끼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를 강탈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착각한 것이 아니죠. 아니, 에스턴이었습니다. 에스턴은 내가 대기업에 일하는 것을 질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내 등을 훔쳐갔어. 지갑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강탈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어. 경찰은 쓸모가 없어서 내가 직접 여기 왔어. 에스턴과 얘기 좀 해볼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강도 사건은 2시쯤에 일어났어. 몇 주. 직원들은 던컨이 약간 머뭇거린 후에 내놓은 대답에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내가 던컨에게 물었을 때 소란에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는 내 끈기에 화를 잃은 것 같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 2주 전이라고 말했잖아. 나와 엘리트가 작고 기름진 지역 공장까지 왔어. 지금 보자. 던컨의 소란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던컨이 내 아버지를. 소리를 듣는 건 참을 수 없었어. 아버지 직장에서 일도 하고 직원들의 일도 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강도죄를 아버지에게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이 말을 했더니 던컨의 얼굴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털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던컨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최근 동창회에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반 친구들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던컨은 학창시절부터 거짓말쟁이였고 던컨이 좋아했던 여자가 아버지를 짝사랑했고 던컨은 그 시절부터 아버지와 쓸데없는 경쟁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내 아버지는 그런 어리석은 경쟁에서 벗어나셨으니 한 달 전에 강도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강도를 저질렀나 봐요. 여전히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던컨에게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상사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지시. 상사는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한 이유는 상사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가 독립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직원과 고객을 생각하며 이익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던컨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칭찬이 연달아 왔다.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다.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큼 사랑받는 상사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한 던컨의 눈은 공장에서 우리 아버지 로즈를 변호하는 목소리로 눈물이 흘렀다. 내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무고죄로 몰아붙이려 했다는 건 반드시 경찰에 상담할게. 그 던컨은 울면서 달렸다. 그 후 나는 공장에서 나와 경찰에 가서 아버지가 던컨에게 누명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증거로 선언한 것은 던컨의 진술이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던컨의 진술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녹음한 직원 중 한 명 덕분에 경찰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했고 던컨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던컨이 누군가를 허위 혐의로 모함하는 행위는 그의 범죄가 되었고 그는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조롱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의 죄를 지목하려고 하는 동안 아버지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며칠 뒤에 던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어머니에게 사과하러 왔다. 그리고 던컨이 아버지를 구출하려는 시도가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던컨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맞다고 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아픈 부분을 쳤던 일이 사실 던컨이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만났고 아버지 던컨은 되고 거짓말에 집착했지만 술에 취해 결국 일관되지 않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던컨은 아버지를 모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거짓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실망했고 던컨의 아내가 던컨과 이혼할 계획이라고 나에게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던컨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니까 감옥에서 나와도 대학 졸업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테니 내가 한 짓은 아버지 회사를 했다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 경영이 걱정됐는데 던컨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모함했을 때 아버지를 변호했던 직원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상사가 되고 싶었고 그 일을 계기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가 약한 경영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영대학원에 왔지만 기술에 대해 가르쳐줄 직원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사장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위대함을 매번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살아계실 때 몰랐던 사진이랑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퇴근 후 기름 얼룩 엉터리라고 생각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 얼룩은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나도 열심히 아빠처럼 상사가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 꿈 꼭 이루도록 할게. 사진에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것 같네요. 아버지처럼 사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시절부터 가족이 이어온 지역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집에 왔는데 내 방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걸 보니 내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형수, 자식도 없고 생산력도 없는 노파에게서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법이 나를 쫓아내고 부모님 집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나는 미혼이었는데 말도 안 돼요. 당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나는 40세의 미혼 회사원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뭐 그게 인생이지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다. 부모님 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지만 부모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형은 직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고 3년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부모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사셔야 했습니다. 집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예리하신 어머니는 1년 전에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주로 자동차나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집에서도 어느 정도 장애가 있으며 제가 독신이고 함께 있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살거나 멀리 떨어져 살면 꽤 힘들었을 텐데 아직 싱글이라 괜찮았나 봐요. 그래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동생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와 결혼해서 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린 30대 초반의 어린 형수 동생네 가족이 멀리 살지만 명절을 맞아 집에 온다. 크리스마스나 여름 방학처럼. 그런데 형수를 방문할 때마다 나에게 가혹하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형네 가족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형수가 와서 내 귀에 속삭였다. 캐서린은 아직도 멍하니 있다. 내 부모님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정확히는 아니고 40세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기생충이 아니라면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 난 셋을 키우고 있어. 아이들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 주에 인구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가족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니? 너 같은 싱글은 정말 해롭고 인구 감소를 좋아하니? 평생 싱글로 살려면 태어나는 게 포인트야. 그 정도까지 가니까 적어도 아이는 낳고 뭐 그런 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싱글이지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었는데 내 아내 끈을 줬어. 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나 연애하자고 했고 처음부터 같이 미래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놨다. 첫날부터 아이가 없어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으나 결혼은 둘 이상의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겪은 시련과 드라마는 궁극적으로 나를 싱글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의 끔찍한 말은 나를 말문이 막혔지만 그녀는 대담하게 나를 경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명의 자녀가. 크리스마스를 공평하게 보내십시오. 선물은 관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유치원 입학 축하로 우리에게 약간의 돈을 선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1000는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모님,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려고. 아, 맞다. 넌 애가 없어서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애 키우는 즐거움을 내게 줬으니 과외 활동비도 내주라고. 애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핑계로 가끔 선물을 주겠지만 그 자리에서 봉투 안의 금액을 확인한 후 그 묶음을 참아야 하는 이유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나 남동생에게 과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내 처제의 그런 뻔뻔함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녀는 이런 행동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 있을 때 사람은 꽤 매끄러운. 지난 설 연휴에 내가 조카들에게 준 새해 선물을 즉시 열었습니다. 형이 방에서 나간 동안 엄마를 도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뱉은 거 응, 이게 다야. 이 가금류는 내 선물이야.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인색한 년아. 엄마와 남동생이 믿기 힘든 또 다른 말이라 녹음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 텐데 계속 말다툼을 해서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손자 3명이 있는데 결국 형수가 엄마 방문을 거부하면 그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서운할 텐데 가혹한 말만 무시하면 조용히 하면 될 것 같아. 상황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어느 날 언니가 찾아온 건 평일이었는데 쉬는 날이었다. 그 주에 남동생은 회사에 있었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노인 어린이집에 있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형수님이 혼자 찾아오자마자 아이들은 외할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특이한 날에 여기 있었는지 바로 사업에 착수했잖아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례지만 갑자기 불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동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내가 말한 것인데 우리는 여기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가족은 누구입니까? 정확히 내가. 집에 반복해서 들어오게 만들지 마세요. 왜? 제가 넷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요. 내 동생 가족 중에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가운데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막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벌써 새 아이가 있는데 넷째도 낳고 있어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니 근처에 살고 있어요.
법의 부모님 집이니까 오늘처럼 아이들을 돌볼 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로 이사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남자은 여기로 전근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은 내 동생이에요. 아,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분명히 지사도 갈 예정이거든요. 여기 고향에 오픈해서 지점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 꽤 흔쾌히 자원한 것 같은데 인사결정이 왜 이렇게 가볍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언니 내 말은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모님. 근처에 부모님이 아직 일을 하셔서 너무 의지할 수 없다든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든지 아이를 낳지 말라든지 의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너무 자주 물어보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우리가 네 번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형이 직장에서 집에 오면 세탁을 하고 심지어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는 동생의 말에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의 부모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그게 맞다고 며느리가 확인해 줬어요. 형은 늘 아내를 배려하고 최대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인지 형이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가끔은 아직 아이를 더 낳지 못해요. 무모하지만 인생은 선물이에요. 그건 행복한 일이고 왜 아이를 갖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와 함께 이사할 계획인지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수는 계속해서 의아해하며 부모님을 것이 번거롭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모든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남자이 여기서 혼자 살고 일하도록 두는 대신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잘 하려면 여기 아이들을 돌볼 일이 많아서 캐서린 빨리 이사 가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실례합니다. 도대체 제 처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이사는 엄마랑 오빠랑 의논하자. 그런데 내가 나가야 하나 생각해봐. 우리 곧 병든 가족이 될 텐데. 그치만 이 집은 너무 작을 것 같지 않아? 글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이 6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와 엄마를 포함해 8명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크면 한 방에 다 사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늘어나는 혼란에 시누이가 짜증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넌 방해가 되니까 늙은 여자가 우리를 위해서 아이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나가라고. 아,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 알았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할 텐데 뭐라고 소리치고 나면 어떡하지? 그녀는 여기서 곧 나가라고 덧붙이고 집에 갔습니다. 이건 가족 회의가 필요해요. 그래,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수잔이 한 말을 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동생이 가족을 위해 별도의 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녔고 수잔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네브래스카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정말 시골에 대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일이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 집으로 이사하려는 그녀의 생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후 어느 날 엄마가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비운 채 어린이집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일에 지쳐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다. 내 방이 다 없어졌다. 믿거나 말거나 내 방이 비어 있었다. 내 소지품이 모두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은 내 집이었어. 내 방이 없어졌어. 정확히는 내 물건이 없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어디 갔어? 다 버렸어. 충격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심장이 두근두근 뒤돌아보니 거기가 있었다. 수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늦게까지 닥쳐. 애들이 뭐야? 새아이가 내일 침대가 정리될 때까지 여기 있어. 애들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어. 조카들과 조카들이 있는 거실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완전히 멍하니 할 말을 잃은 채 수잔은 웃으며 당신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미 내 동생과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지?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지?
불편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런 말은 정말 입에서 꺼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 수자는 내 고려 사항을 무시하고 당신이 이사하고 우리 가족이 두 곳으로 이사하면 어머니 나 형제가 말하는 것이 누가 신경 쓰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내 물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크 제거 서비스를 받았는데 말도 안 돼. 정말 내 사진 앨범을 포함해 내 소중한 물건을 다 버린 걸까 말도 안 돼 이해하고 꺼내면 잠깐만 논쟁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어리고 힘이 세서 밤에 집에서 소란을 피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과 전화도 무시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주름 없음 호텔에서 하루 쉬고 급히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던 참에 수잔이 더 빨리 나왔어요. 수잔 형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얘기하자 어쨌든 내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 시차로 인해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곧 떠날 거라는 걸. 내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수잔은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빨리 떠났습니다. 그녀는 옷을 모두 입은 상태였습니다. 새 아이를 돌보며 저녁에 엄마를 집에 맞이할 때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이건 좀 아닌데, 네, 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떠나는 건 좀 무리예요. 아이가 생리고 외출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 그녀의 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이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의 진정한 이점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그녀는 꽤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것에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동감하여 한 달 뒤 바로 사립탐정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은 원룸 아파트에 임시거주로 살고 있는데 당황해서 구해서 부모님 집에 있는 방을 수자님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남자은 맹렬한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일단 이사하면 자기 집보다 주장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또한 당신이 자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 안 하세요.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왔는데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해요. 캐서린이 대답했어요. 캐서린은 거기 있지 않나요? 그녀는 항상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여가 시간이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사실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자는 나를 집에 다시 들여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단호한 것 같아요. 집감이 이 헛소리를 영원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동생의 단호한 진술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갑자기 임신이 되었나요? 빨리 마무리하자. 알겠습니다. 수잔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임신배를 쓰다듬으며 동생 엄마 수잔과 저는 어른들 4명이 거실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주말 어린이집에 먼저 맡기고 수잔이 제 소지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말에 수잔은 비웃으며 말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빨리 이사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너처럼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은 그냥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건 사실이야. 없지만 엄마를 위해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너랑 사는 것보다 손주랑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수잔이 엄마를 보며 말했지. 엄마는 당연히 손주랑 사는 게 좋겠지만 이 말을 듣고 수잔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너 같은 무능한 사람보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잔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내 진짜 손자라면 엄마는 계속 수잔은 그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이가 없었다. 형이 큰 봉투를 건넸는데 이게 뭐야? 불륜 조사 결과 형이 침착하게 대답했지. 수잔은 놀란 듯 계속 말을 하는 형을 쳐다보며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을 했고 넌 우리가 못 알아낼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을 속인 게 아니니까 이 사진들은 포토샵한 거예요. 수잔이 부인하자 형이 테이블 위에 사진 여러 장을. 잠깐만요. 수잔이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사진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강요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여기로 이사 오는데 도시가 더 편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은 보육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보육 서비스를 캐서린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나요? 휴식도 그럼 오늘처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때? 돈 낭비야. 돈 낭비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우리 은행 계좌가 0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존이 통장을 펼쳤는데 정말 전혀 0이었어. 뭐야? 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샅샅이 살펴보는 거야? 그건 우리 가족 돈이야. 당연히 나한테는 확인할 권리가 있으니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은 어딨어? 다른 계좌에. 아 진짜 가자. 그 통장을 봐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녀가 계속 누워있는? 보면서 수자는 마침내 그녀의 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비록 특별히 뜨거운 땀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 순간 다락방에서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뜨거운 땀이었을 것입니다. 남자 거짓말로 테이블을 세게 때렸는데 아직도 이 사진 앞에서 변명할 수 있니? 미안. 그건 순간 판단력 부족일 뿐이야. 이 남자랑 결혼하고부터 한동안 바람을 피웠지. 그렇지? 그 남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왜 그 사람? 얘기했어. 그 사람도 가족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걸 아내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모든 걸 말했어. 우리를 배신한 사람은 너야. 수자는 화난 존의 앞에 당황한 것 같았어. 하지만 결국 그녀는 평정을 되찾은 것 같았고 땀이 멈췄다가 그녀는 알았어. 불륜을 후회합니다. 물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엄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궁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세요? 저를 보고 계시나요? 수자는 계속해서 아이 없는 딸에게서 손주를 기대할 수 없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면 이혼 후에는 손주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침묵을 보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자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알다시피 불모의 노파가 아니라 귀찮은 일일 뿐이죠.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자는 헉헉거리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하길 글쎄요. 나한테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너도 아이와 함께 떠나야 한다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녀는 존이 그녀에게 문서를 건넨다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는 무엇입니까? 결과 음성. 이게 뭐야? 저와 아이들 사이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언제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나요? 어쨌든 결과는 셋 모두 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결과가 있습니다. 불륜 파트너 확인은 그들이 정말로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내 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내가 나한테 뻐꾸기 동작을 당했지. 그렇지 않았니? 나는 그렇지 않았어. 상대방이 그랬다고 했지. 우리 아이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슬프다고. 수자는 너무 창백해 보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 그러다가 엄마가 책임질을 해서 부담스럽구나. 우리 아들 자식들을 못 낳아서 짐 싸서 애들 데리고 어서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으려는 거야. 이 어린 새끼들아. 괴물아. 바로 그때 수잔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괴물은 당신입니다. 다른 큰 목소리가 방을 통해 메아리쳤습니다. 수잔은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빠는 왜 여기 있고 엄마도? 거기서 계시죠? 수잔의 친부모님도 동의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려면 멍청한 딸아. 부모로서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또 있겠어? 미안한데 수잔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가 없어 존에게 흐느껴 울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엄마와 캐서린 내 멍청한 딸 때문에 정말 미안해. 그 애가 손해 배상금을 확실히 갚게 해줄게. 손해 배상 잠깐만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아빠, 제게 돈을 주실 겁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평생이 걸려도 갚아주는 거니까. 아버지는 진지하게 눈물 흘리는 수잔을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데리고 가셨는데도 계속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해 주신 어머니가 꽤 기억에 남는다. 좋은 부모가 키웠고 그런 딸이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지 않나요? 나는 이것에 대해 다소 평온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중에 내 형제 남자은 위자료와 그녀가 과시한 돈을 문제없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녀의 부모에 의해 단번에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전에 종종 그곳에 남겨졌던 조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졌기 때문에 혼란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존의 마음의 상처가 3년 후에 치유되길 바랍니다. 남자 좋은 짝을. 그의 진짜 아이를 낳았지만 그것은 내 동생의 전처 수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네 번째 아이를 낳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테스트했을 때 그녀의 엄격한 감독하에 남자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엔 애인과의 관계를 꺾지 않고 이어가는 것 같았고 결국 그녀의 불륜도 큰 싸움 끝에 애인의 아내에게 노출되어 더 많은 위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그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엄마를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버린 개인 물품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평화로운 날 쓰레기 처리업체에 연락하니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오랜만에 내 앞에 웃고 있던 사람이 한때 결혼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 싱글이었다. 부모님도 마침내 포기하셨는데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다소 이기적인 이유가 있어서 방심한 결혼에 대해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형은 나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난 할 수 있어요. 너 외에는 생각 안에 엄마를 모시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결혼해주겠니? 참지 못하고 눈물에 젖어 무너지는 얼굴 상냥한 미소로 나를 안아준 그 품에 뛰어들었지. 나는 올리브야 35세. 졸업 후 패션업계 사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낭만 IC 파트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회사에 올랐습니다. 여성이 대부분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30세가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본 후에는 내 연애 생활이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성조지를 만난 방식으로 데이트 서비스에 결정했습니다. 데이트 조지는 여유롭고 태평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때로는 참을성이 없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그가 조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지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지는 미혼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와 그의 엄마 모두 우리가 결혼한 후에 함께 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같이 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확인하는 비판적인 눈빛으로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조지와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부부로서 우리는 타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결혼 생활을 조정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아직 잘 지내시나요? 아뇨아가 손자를 만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 조지가 내가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조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와 그의 엄마는 결혼 전에 둘 다 함께 사는데 관심이 없다고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십니다. 그녀는 엄마가 한 일에 따라 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이사한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내 말은 그녀가 너무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함께 살면서 전화를 걸기 위해 숨어 있었고 성조지가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랑 의논하지 않고 같이 살아도 괜찮았어. 아마 잘못된 생각을 했을 거야. 이런 건 우리가 함께 내려야 할 결정이 아닌가. 잘 집에 인사할 때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점은 그녀가 집안일을 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은 먼지로 뒤덮여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전혀 없었고
집 전체가 어지러워서 깔끔하다고 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끊으라고 말하고 내가 조지와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정식에 시어머니를 추가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기 서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짜증난 표정 올리브 내 물건이 방해가 돼. 이사 가겠니? 솔직히 이렇게 비좁은 집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 조지와 나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 나는 35살이고 조지는 38살이고 35살이 넘어서 아기를 낳고 있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내 경력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만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주로 시어머니를 만에 두어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손자 잔소리를 하는데 내 말은 폭죽처럼 화나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는 당신이 결혼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지 믿을 수 없다. 나는 조지를 혼자 키웠는데 당신은 당신이라고 말한다. 버릇없는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이 일하면서 조지를 키운 것은 존경하지만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는 나의 시도는 엄청난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분노하고 다음 시간을 나를 꾸짖으면서 나 자신을 변호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조지가 집에 돌아온 후 오늘 다시 손자를 원한다고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지는 우리 침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조지는 절반만 듣고 있었고 대부분 스마트폰에 열중하여 가끔 H처럼 무관심한 대답을 했고 결국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조지 당신도 듣고 있나요? 나도 있었지만 엄마는 외로워요. 그럼 넌 어떻게 나를 미혼모로 키워준 그녀에게 빚을 졌어? 그녀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으니 올리브는 조금만 참아야 해.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하는 조지에게 짜증이 터져나갔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첫째로 손주를 계속 원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달래야 하는 것에 좌절했고 둘째로 우리가 그의 엄마와 함께 살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지에 대해 좌절했습니다. 결혼은 타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시댁 식구들과 성공적으로 함께 살 수 있었던 첫날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지와 함께 생활을 계속하려면 희생을 치르고 조지를 깨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우리의 생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선택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날 밤 조지를 깨워서 조지에게 엄마와 나 사이에 최후 통첩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게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지와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 알았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조지는 이미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 조지는 원래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집에 늦게 오면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아무 짓도 안 했고 심지어 아침에 먹은 설거지도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퀴즈쇼 주방에 혼자 저녁 준비를 하다가 결국 밥을 차려보니 시어머니 입술을 비틀며 또 못마땅해. 이게 뭐야? 거의 냉동식품이잖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첨가제 팩을 어르신들께 먹이려고. 미안해요. 일하느라 바빠서요. 조지가 결혼한 이후로 매일 이렇게 먹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 건강이 나빠지면 그건 당신. 시어머니가 화내며 침 뱉으라고 혼내는 동안 조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다. 조지는 곁눈질로 TV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아내는 엄마에게 혼난다. 가사는 한때 아내의 일 시어머니는 조지가 정말 집안일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집안일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지와 제가 별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아들. 용돈 주는 건 당연한 의무.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돈을 요구해서 혼나는 게 너무 지겨워서 현금으로 해결하면 되니 내 집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돈을 줬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쉴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발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 절망적일지 궁금해하며 며칠을 보냈고
그러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여기로 와 보세요. 그날 집에 도착한 두 번째,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많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조지였다. 분노에 뒤틀린 그의 얼굴. 입구에서 나를 반겼던 조지가 나를 거실로 끌어당겨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울한 일이 일어나나요? 이게 다 올리브 잘못이 아닌가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요. 조지가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충격을. 정신이 나갔죠? 법률 이런 느낌 불안해요. 조지가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을 때마다 엄마에게 당신이 비웃음을 퍼붓는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엄마는 내가 있을 때만 요리만 한다고 해서 엄마는 없어요. 밥 사 먹으려고 엄마한테 못되게 굴려는 목적이 뭐야?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조지는 시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거짓말에 빠졌다. 조지가 없을 때 비웃는 말을.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음식이 너무 짜지 않아 형편없다고 불평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식사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모두 이행했다고 확신했다. 나는 요리를 할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넌 여기 없고 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 조지가 나를 꾸짖자 거짓말은 그만둬. 시어머니는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조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다. 사실 조지를 이렇게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화를 내자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가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반성할 게 정말 반성했어야 했어. 내가 왜 이렇게 야위게 서빙을 했는지 반성했어야 했어. 조용히 짐을 싸서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 충격받은 상황을 설명하고 겉모습은 몰랐는데 시어머니 품에 안겨. 많이 빠졌다. 엄마가 울었다. 내가 이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 운이 좋게도 부모님 집은 직장까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끔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로부터 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다 읽지 않은 채로 부모님 집에서 쉬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세뇌에서 벗어난 것 같았어요. 조지와의 결혼을 유지하려면 시어머니가 뭐라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내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하는 남편과의 결혼은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식혔을 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뒤돌아보고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나는 조지와 시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조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거실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갈 때 나를 노려보며 앉아 계셨다.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은 당신이 일과 이 집을 방치한 것에 대해 조지와 나에게 빚진 아내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고 조지는 앉지 않고 그녀 옆에 앉으면서 동의했습니다. 아래로 가방에서 서류 몇 개를 꺼냈어요. 사과는 안 하겠지만 더 이상 두 분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걸 준비했어요. 제가 놓은 서류를 보고 조지와 시어머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미리 작성되어 있었는데 보류 엄마한테만 사과하면 이혼은 생각도 안 해봤어. 헷갈리지 말라고. 이혼하고 싶은 건 나야. 나 지겹다. 매일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하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조지를 위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조지는 나보다 엄마를 더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 집에서 머리를 비우고 보니 조지도 흔들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지금 떨고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올리브 진정해. 성급한 결정이었나 봐. 내가 가혹하게 행동했나 봐. 당신이 싫은 건 아니고 그냥 존경받는 아내가 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보기에 존경받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고맙지만 아니 고마워. 당신을 이렇게 긴장시키는 건 당신이 힘들게 지냈기 때문인가요? 몇 달 동안 자유롭고 제한된 가사도 없이 시어머니는 내 진술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유지했던 집은 제가 지 불과 몇 달 만에 확실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사 관리는 시어머니의 강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명하자마자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작별 인사 나는 조지와 시어머니를 창백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남겨두고 마침내 내가 해야 할 말을 말하고 집을 나갔다. 조지가 즉시 완성된 이혼 서류를 나에게 우편으로 보낸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기분이 상쾌했다. 나는 쉽게 이혼하고 일이 주된 관계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조지와 시어머니는 먼지 가득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지가 데이트 서비스에 다시 등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새로운 가정부를 찾고 있지만 그의 나이와 이혼 이력을 고려할 때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수. 글쎄, 나는 실연 이후 영원히 싱글로 지내기로 결심했지만 최근 젊은 동료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데이트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 같은 사람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하는 단계인데 이 동료 때문에 결국 휩쓸려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결혼이 전보다 더 잘 되길 바라요. 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식었나요? 그 사람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화가 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녕,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나는 이제 6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더 젊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머리 화장과 옷이 멋져.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라고 말하면 놀란다. 60세인데 안 보인다고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편과 나는 예술에 빠졌고 내가 왜 그 사람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남편이 반대하는 만화 편집부의 편집부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도 일하고 있는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고 무심한 표정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우리가 중세로 돌아간 건 아닌지 그는 사냥을 사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석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사자사냥은 만화가 지망생에게 큰 꿈을 조언하고 그들과 함께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있어요. 60이 넘으면 집에서 그냥 쉬는 날이 지난 것 같아요. 남편은 반면에 언제까지 계속 일할 건가요? 당신은 60이군요. 이제 60이 넘는 여자는 없군요. 짜증이 났지만 남편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 내 의견이 너무 낡은 건 나야? 일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 남편은 집안일이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보지도 못한 여자를 얕보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약점도 있는 게 어떤 면에선 최악의 패턴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가를 꿈꿨지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포기했어요. 쫓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40세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이 중매 청혼을 하러 다가왔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서두르지만 너무 조급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미혼이 될 것 같아서 중매에 동의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41세 남편은 송곳니를 숨기고 연기를 하더군요. 당시 신사처럼. 볼 수 없었고 둘 다 40이 넘었고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80대이시지만 남편과는 달리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알고 손주를 낳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데 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그게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찾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몰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일이죠.
어느 날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 85세인데 늘 고집이 세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참지 못하는 건 시어머니를 너무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20만 달러의 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재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곧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한 여자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돈을 기관이나 다른 곳에 다 맡기면 나에게는 안 좋을.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옆방에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인색해서 미안하 엄마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남편이 창백해져 나한테 가져갔어. 왜 먼저 왔다고 말 안 했어. 바보야 말 좀 그만하고 맨날 소리 지르지 마. 이웃들을 짜증나게 하네. 남편은 케빈과 얼마나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지 핑계도 못 대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는 목욕하러 도망가는데 언제 목욕했느냐고 물었다. 남편. 지네요. 감기가 아니라 중병인 것 같아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살아 더 이상 참지 못하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혼해도 돼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괴로움은 견딜 수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겠구나.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어머니의 관대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혈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다. 남편은 시대에서 시간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올해도 회사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의 무활동과 나이 때문에 그에게 타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여러 번 늦게 집에 옵니다. 남편은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스트립 클럽에 간다는 것은 아내의 것입니다. 직감 케빈이 재검사를 받았는데 하루 전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가족들과 꼭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직접. 마치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 같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거의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의 공감 부족. 나는 남편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평범한 아내가 자신의 불신을 숨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성격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든 말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실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성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그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가 긍정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모르겠지만 스트립클럽도 술도 자제해야지.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말했어요. 자기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랑 다른 게 뭐야. 나도 너무 바쁘지 않니?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것뿐이지. 바쁜 게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 아내에게 일을 시켜주는 남자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 나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합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전혀 몰랐고 그의 구식 의견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요즘 대부분의 가족이 두 소득을 가지고 있고 전업주부가 오늘날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은 어때 정신 좀 차려. 빨리. 나 바빠서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 의사가 너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어. 남편이 몇 초 동안 꼿꼿한 표정을 지었음. 웃기 전에 달려가서 입을 가리고 6개월만 살래요. 응 전화하려고 했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오만하지 말라고. 말을 이상하게 잘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 난 몸이 너무 거칠어. 자기 행동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니 이제부터는 술을 줄이는 게 좋을 거야. 닥쳐.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일부야. 술 마셨어요. 계속 마실 거예요.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면 안 돼요. 남편이 웃었어요. 잠깐만요. 나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같이 시간을 더 갖고 싶다고 말 안 할 건가요? 꿈도 못 꾸겠지만
굿 와이프를 억지로 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야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끊었을 때 중요해. 알았어. 이 대화는 끝났어. 시간은 돈이고 나는 당신과 그것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주저없이 그렇게 상처받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까봐 확인하기 위해 서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내가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지만 6개월 남았습니다. 일종의 말 기함인 것 같아요. 처음 6개월 동안 남편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85세이고 보험에 가입하셨고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하더군요. 에이미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와 함께 살아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에이미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녀를 6개월만이라도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거짓말을 하고 출장 중이라고 한다. 깜짝 놀랐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 비싼 시계를 사고 매일 돈을 엄청나게 쓰는 것 같다. 남편도 별로 없는 선물을 많이 산다. 내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은 내 보험에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수명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근에 창백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곤하고 나른한데 역에서 계단만 오르면 숨이 막힌다. 술은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닥쳐. 술은 내일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하잖아. 할 말은 지옥에나 가. 우울한 일들. 난 짜증났지만 난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 늙은 노파는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바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내 얘기야. 난 널 촌놈이라고 한 적 없어. 내 상사 얘기였지. 아 정말.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4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수명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기침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직장에 더 자주 결석했으며 혈압도 낮았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았을 때 저혈압으로 현기증이 나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업상 출장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날은 아내가 아닌 애인과 함께 보낸다. 수명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고 아내를 속이느라 바쁘다. 손발이 차갑고 온몸이 아프다고 한다. 더운 날 몸이 안 좋으면 출장을 거부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일에 신경 쓰세요. 출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죠. 회사에 전화해서 상사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출장에서 남편이 화나서 소리 지르고 해보라고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럴 자격이 있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어.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나. 결혼식 이후로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 오셨어요. 전에는 그런 젊은 여성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좋아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그녀가 우리 집에 과감하게 방문해서 놀랐습니다. 직접 개요. 케빈이 떠나도록 해주세요. 그를 떠나게 해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에이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랐습니다. 패션 감각.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내 남편과 데이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고 돈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닌데 순수한 사랑일 리가 없습니다. 사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케빈은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이혼해줘. 그 뻔뻔함을 비웃어서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미친 짓이야. 반면에 그녀는 겉모습도 없어서 인생은 한 번뿐이야. 결혼에 묶여 있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요즘 내가 깨달은 건 끝났어.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면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웃는 대화.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걱정되지 않아요. 악마가 아니라 잠깐.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악마야, 응, 웃긴다. 부인, 웃기려는 게 아니야. 몇 살이냐? 29. 믿을 수 없구나. 29. 나보다 30살 이상 어린애.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직장에서 절 만나러 왔어요. 아주 친절해요. 왜 그 사람과 데이트하겠어요? 케빈은 터프하고 유능해요. 그만해요. 그녀를 보면서 웃었어요. 계속 말을 하면 목을 졸라버릴 거예요. 재미없어. 에이미가 쳐다보았어요. 몇 초간 말없이 말하다가 오늘 처음 만났을 때 너의 인상이 너무 달라서 솔직히 놀랐어. 남편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 나를 마녀라고 불렀니? 에이미는 말 한 적 없이 웃었다.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점, 난 당신이 그다지 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에이미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의 여주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도 남자였는데 그 친절함에 몰라 진심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겠지. 남편이 악마라서 안타깝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도 사랑스럽다. 이 여자가 안타깝네요. 살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색이 창백한 남편이 오늘 하루 더 휴가를 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밝은 얼굴을 보고는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식어도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고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당신과 노부인은 가차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내 얘기는 하고 내 엄마 얘기는 하지마. 내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 걱정하지마. 어쨌든 지구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생각하는 바를 말해줄게. 너와 결혼한 것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해. 내 인생의 실수는 내 남편이 마침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하지. 했던 말은 내가 물었던 유언장을 화나게 하며 기다려라. 당신은 이상한 유언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유언장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들은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뭔데 드디어 정신이 나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기대 수명이 뭐지? 남편은 굳은 채 잠시 표정을 지었다가 말이 안 된다고 비웃었다. 잃어버렸어. 병원에 가봐야 해. 케빈이 서재에 들어갔다가 아침 집에서 쓰러졌다. 나는 즉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시험이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발견했다. 사실 그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나에게 소리쳤어요. 왜 이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6개월 전 일이라고 경고했어요. 당신에 관한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6개월 전 우리 대화가 생각나네요. 그 당시 기대 수명에 대해 들었던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군요. 당신은 악마입니다. 조용히. 여긴 병원입니다. 당신은 둘 다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을 가리켰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엉망이었고 남편은 너무 미쳐서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말이 너무 많아. 닥쳐 말도 안 돼. 내 남편이 병실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으려는 간호사의 노력, 나는 그를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케빈을 대신하여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에이미에게 그녀가 나에게 말한 사실을 말했을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나를 내버려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에이미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난다고 방금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미는 결혼했습니다. 스트리퍼들이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에이미의 남편은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에이미의 남편이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그녀는 그에게 내 남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익사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무서운 남자에게서 당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저축한 돈을 모두 썼고 들어오는 보험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날려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항상 출장을
에이미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아마도 모든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돈을 좀 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해고했습니다. 엄마한테 빌려주세요. 인색한 아줌마냐고 묻자 상사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요? 안 돼. 남편이 만화 주인공처럼 놀라서 빤히 쳐다보더군요. 오실 거면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일부러 준 건가요? 넌 앞으로 6개월 남았고 그게 6개월 전이었어. 넌 곧 세상을 떠날 거야. 맞아. 내 남편과 나는 엄마의 냉혈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 너는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니? 엄마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케빈 사라에게 사과해주세요. 그러면 논의하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사라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 건 내가 자르겠습니다. 인연을 맺고 내 딸 케빈과 함께 살게 됩니다. 딸 케빈은 외동아들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비밀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사라가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와 남편이 눈을 굴렸습니다. 울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참았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혈연이에요. 남편과 이혼하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겠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결혼한 날부터 그녀는 나를 친딸처럼 사랑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색을 잃은 남편은 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외아들, 며느리를 말하는 거야?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사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후회 없이 아내를 속이는 아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재빨리 짐을 싸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케빈과 이혼하고 그를 잘라내라고 조언하면서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를 죽일 자격이 있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건방진 놈들이나 질병이 있지만 에이미가 정말 걱정돼요. 그게 모르겠어요. 결혼은 긴밀한 관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시들면 결혼은 금방 끝날 테니 이 결혼은 실수였나요? 잘 만났나요? 시어머니 그걸로 우리는 진짜 부모와 딸처럼 행동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실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해해 주셔서 만족합니다.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약혼자의 부모에게 딸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모든 것을 할 것이지만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능성 끝이 없어요. 다들 짐을 꾸렸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 곧 모델로 데뷔할 거예요. 가족이 필요해요. 릴리 제 며느리는 모델 지망생인데 이미 스타인 것처럼 행동해요. 나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런 말로 집요하게 조롱한다. 멘트가 너무 많아서 결국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 차가운 오늘 떠난다. 짐을 싸고 정말 집을 나갔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멜리아입니다. 나는 60세의 주부입니다. 내 아들 브리는 33세의 릴리라는 친절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릴리는 현재 집에서 지내는 엄마이지만 대학 시절에는 파트타임 모델이고 꽤 아름다운 브라이언과 릴리는 남편과 저와는 별도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 부상은 일주일이 있어서 시간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남편 올리버가 월급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 주어서 저는 우리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집안말 친절한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병이 나서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2주쯤 지나 퇴원했지만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 불안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남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설에 가기에는 너무 이르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것을 제안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동거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들이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릴리한테 얘기하자. 전화를 끊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릴리가 당장 같이 살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당신이나 아빠 릴리와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감사하게도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아파트에 살고
남편과 내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넷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비극이 시작됐다. 집으로 커다란 판지 소포가 배달됐다. 릴리였다. 이건 내 다이어트 기계다. 온라인으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건강 챙기고 싶었는데 이거 방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혼란스러워요. 또 허리가 아플 것 같고 릴리도 가방이 안 좋은 걸 알아야 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 가방이 약해서 내 아들이나 내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겠니? 미안하다. 그때 릴리가 혀를 찼다. 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허리가 안 좋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릴리가 집안일을 다 나한테 하게 해줄 수 있니? 그렇게 나쁜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날 배려해줬어. 우리 집안일은 분담하기로 했어. 요리는 내가 담당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릴리 무슨 일이야? 내가 슬퍼할 만큼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갑작스러운 일. 릴리는 내가 항상 당신을 미워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너무 진지하고 짜증나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착한 척하고 거친 말을 퍼붓는 것도 지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헐떡거리며 릴리가 가버렸어요. 저를 충격에 빠뜨리고 남편과 아들에게 상담할까 하다가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릴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털어놓을 생각을 하던 중에 혼자 있을 때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릴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될 생각이에요. 다시 모델이 되니 내일부터 건강과 미용을 위해 클린하게 먹는 것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편 아들과 저는 아들이 릴리에게 물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의아해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얼굴 좀 보세요. 회사원을 하다가 지금은 주부 맞죠? 사실 모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심하게 반대하셔서 마지못해 하게 됐어요. 직업 이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래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모델이 되고 싶은 꿈이 커지고 멈출 수 없어. 릴리 말에 따르면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하면 너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30대에는 정말로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릴리는 내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이 햄버거라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야채를 넣어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샐러드와 야채 수프라서 우리 저녁은 밸런스도 좋고 야채만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릴리는 말을 안 듣고 남편과 아들한테도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간식 먹으러 다이어트 하기 힘들다. 누가 과자를 앞에 두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린다. 모델로서 그녀의 주장이자 미모를 배려한다는 핑계로 엄청 비싼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헬스장 간다고 자주 나가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게 됐어. 난 슈퍼모델이 될 거야. 언젠가 너 같은 서민들과는 달라. 그런 가식적인 말을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인 릴리가 지출이 너무 많아서 셋이서 가족회의를 대책을 세우기도 했고 거기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고 가족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나서 별 걱정 없이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걱정. 릴리는 남편과 아들이 일하는 평일 오후에도 계속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에 모아두었던 $2,000가 사라져 있던 릴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모델 에이전시에 다녔었다고. 릴리는 모델 오디션에 지원했는데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극찬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꼭 스타가 될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특별 레슨을 받으려면 $5,000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신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아멜리아, 당신은 어차피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렇죠. 저축한 금액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갚았습니다. 릴리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그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저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릴리는 계속해서 내 걱정을 무례하게 일축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떠나도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돈을